오늘은 제가 비만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기능의학 공부를 하면서 사실은 처음에 목표를 했던 게 우리나라에서 다이어트를 기능의학으로 가장 잘하는 의사가 한번 되어보겠다, 이런 열의를 불태울 때가 있었어요. 있었어서 제가 비만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비만, 이제 살을 빼겠다, 아니면 이제 비만을 치료 목적으로 접근하겠다라고 하면 처음에 누구나 이제 적게 먹고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적게 먹을 것이냐, 아니면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이냐라는 고민을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운동은 당연히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것이 이제 여의치 않을 때 약물요법을 시도하시는 분도 있으시죠. 식욕 억제제를 쓰신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약물을 이용해서 그 에너지의 소비를 많게 한다든지, 아니면 들어온 음식이 흡수되지 않고 이렇게 내보내는 노력을 하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하다가 또 안 되면 수술적인 이제 도움을 받기도 하시죠. 체충격파나 아니면 고주파 치료를 하기도 하시고, 아니면 흡입을 이제 감행하기도 하시고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먹는 이유가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인지행동 치료나 상담요법을 같이 하기도 하시는데요. 오늘 이제 제가 주로 드릴 말씀은 우리 몸의 이제 대사와 병형에 대한 이해를 하고, 어떻게 그것을 정상화해서 자연스럽게 살을 뺄 수 있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이 오시면 이분이 살을 잘 뺄 수 있는 사람인지, 잘 빠질 수 있는 사람인지를 이제 먼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자세한 문진과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처음에 이제 살 빼러 오시면 누구나 이제 인바디를 하시죠. 인바디를 하시면 제가 저번에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근육량이나 지방이 뭐 내장 지방이냐, 피하 지방이냐, 아니면 몸 안에 부종이 많느냐 여부를 따라서 살이 잘 빠질 수 있는지, 아니면 살을 빼기 위해서 내가 어떤 식이요법을 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을 동원해야 되는지를 어느 정도는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전적으로 좀 취약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음식을 먹어서 흡수해서 에너지원으로 쓰는 그런 과정들이 다른 사람보다 유전적으로 취약하신 분들은 그것을 개선하시는 게 그 살이 잘 빠지고 에너지 있게 사는데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혈액 검사나 소변 유기산 검사를 해서 내가 어떻게 음식을 먹고 그것을 대사하는 타입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생활 습관을 체크를 해서 내가 식사하는 습관이나 아니면 활동량, 수면의 패턴을 보고 술이나 담배, 당류의 섭취가 살이 잘 빠지지 않는 타입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세상에서 가장 힘들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그 살이 잘 찌고 빠지지 않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서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사나 활동량, 수면의 패턴, 술이나 담배, 커피, 당류의 섭취가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비만 치료를 해보면 살을 빼기 가장 힘든 사람은 낮과 밤이 바뀐 직업을 가지신 분들, 그런 직업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살 빼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하루에 24시간 리듬을 가지게 하는 부신 호르몬이나 뭐 수면 호르몬 이런 것들의 리듬이 다 깨져 있기 때문에 살이 빠지기 어려운 몸으로 점점 바뀌는 거죠. 그 외에 뭐 대사증후군이나 부종, 자가면역 질환, 또한 그 다낭성 난소 증후군도 굉장히 중요해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우리나라 불임의 그 가장 많은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다면 원인을 찾아서 개선하는 것이 굉장히 좋고, 살을 빼라고들 많이 그 선생님들이 처방을 하시거든요. 살을 빼는 것도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그 치료의 하나에 들어가니까 반드시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율신경에 부전이 있는지를 체크하셔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염두에 두고 이것을 개선해서 정상화하는 것이 건강하게 살을 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식사를 하는 이제 과정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밥을 먹으면
혈중에 영양분이 들어와서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와요. 그럼 인슐린이 그 저탄고지 식이 하시는 분들 이 인슐린을 다이어트의 적이라고 생각하시죠. 인슐린을 어느 정도 레벨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탄수화물의 농도도 줄이고 또 간헐적 단식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인슐린이 나오면 인슐린은 그 우리 몸에 간이나 근육에 지방을 모으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지방이 그 체내에 쌓이면 지방에서 우리 몸에 있는 지방에서 렙틴이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분비된 렙틴이 뇌에 가서 신호를 주게 돼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보상과 그 다음에 포만감을 그 관장하는 뇌의 부위가 자극이 되어서 이제 배가 부르다라는 신호가 전달이 되고 우리가 배가 부르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욕과 관련해서 뇌는 그 보상작용을 하는 부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만감, 이 두 부위가 우리가 그 다이어트를 할 때 그 식욕을 억제하거나 조절하는데 굉장한 그 중요한 기전이 되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비만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이 장내의 환경이 좋아지지 않으면 점막의 그 친밀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장누수 증후군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런 장누수 현상이 생기게 되면 장내에서 만들어진 염증성 물질들이 여러 가지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이것이 또한 비만을 더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기도 하고요. 장내에 좋은 균들이 많다면 우리가 먹은 식이섬유가 균들에 의해서 그 단세 지방산으로 바뀌죠. 이 단세 지방산은 다시 장점막을 건강하게 하기도 하고 우리 몸에 중요한 대사 물질로 쓰이게 되는데요. 얘들이 대사가 깨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비만이 또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자체가 또 뇌와 직접적인 그 시그널을 주고받기 때문에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서 우리가 많이 먹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인지 기능을 떨어뜨린다든지 아니면 무드를 변화시켜서 비만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잘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크게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고 대사되는 과정, 또한 뇌에서 식욕이 조절되는 과정을 크게 한 그림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이것을 다시 보시면 위장으로 이제 음식이 들어옵니다. 음식이 들어오면 위와 장이 팽창이 되죠. 이렇게 팽창이 되면 음식이 소장으로 내려오게 되고요. 소장으로 음식이 들어오면 그 시그널에 의해서 췌장과 담낭에서 소화효소가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장이 팽창이 되면 우리 장에는 그 장내신경총이라는 게 있어요. 장 점막 안에 있는 그 장내신경총에 어떤 그 기계적인 자극이 전달되기도 하고요. 장내신경총 또한 부교감 신경이 있어요. 부교감 신경을 통해서 이런 시그널들이 뇌로 전달이 돼서 우리가 먹은 음식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뇌로 전달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식욕을 조절하는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그 하부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시그널도 있지만 뇌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또 식욕을 조절하기도 하죠. 그래서 식욕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쾌락 요인을 보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나 뭐 친구들과의 관계, 그날의 기분 등을 포함한 사회적인 요인도 있겠고, 또한 우리가 너무 이제 힘이 들면 저희 환자분들이 와서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세요. 선생님, 제가 막 일이 너무 힘이 들어요. 아니면 제가 막 장사를 막 힘들게 하고 집에 가면 뭔가 보상받고 싶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많이 먹었더니 몇 년 만에 이런 몸매가 됐어요.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이 들 때 그것에 대한 보상작용으로 뭐 식욕이 올라가는 거죠. 식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우울하거나 힘드실 때 또 식욕이 올라가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나의 감정,
아니면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코로 냄새를 맡거나 아니면 맛으로 어떤 자극이 또 식욕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또 뇌를 직접적으로 자극을 해서 우리가 음식을 더 먹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이 됩니다. 신경전달 물질 몇 번 공부하셨잖아요. 그죠? 그 신경전달, 우리 감정을 조절하는 신경전달 물질에는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이 있다라는 것들 우리 공부 많이 했는데요. 식욕에 관여하는 것은 주로 그 도파민과 세로토닌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성취하고 아니면은 그 쾌락을 느끼게 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데 중요한 신경전달 물질이고요. 세로토닌은 안정감이나 행복감을 주로 느끼게 하는 신경전달 물질이죠. 뇌를 보면 도파민이 주로 관여하는 회로는 전두엽, 그 다음에 시상하부가 되겠고요. 세로토닌은 뇌의 전체적인 영역과 그 다음에 척수를 통해서 세로토닌이 작용을 합니다. 범위만 본다면 세로토닌이 작용하는 부위가 훨씬 넓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이 그림은 그 중독을 설명할 때 주로 많이 하는 그림인데요. 위의 사진은 알코올, 코카인 등의 약물에 중독된 사람의 뇌이고요. 아래 부위는 음식에 중독된 사람의 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독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약물 중독도 있고 도박 중독도 있고 또 일 중독도 있고 또 이런 그 음식을 우리가 못 참는 것을 음식 중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독에 주로 관여하는 뇌는 그 도파민이 주로 작용하는 부위인 요 전두엽 부위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약물이나 이런 코카인에 중독된 사람의 뇌와 음식을 막 중독이 되어서 많이 먹는 사람의 그 활성화된 부위가 사실은 같더라. 그러면 이것 중독은 우리가 일종의 질환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어떤 이런 중독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없애야 비만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 중독이다. 중독을 끊어야 되는데 중독의 이유는 그것이 나에게 즐겁기 때문에 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즐거움과 쾌락을 주는 행위를 내가 조절하지 못하고 거기에 자꾸 빠져드는 것, 그것을 이제 음식 중독이라고 하고요. 주로 이런 음식 중독을 일으키는 이제 물질이 도파민의 분출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로 우리가 나는 쓴맛에 중독되었어 이런 말 하지는 잘 안 하죠, 그죠? 주로 그 단맛이 음식 중독을 일으킨다라는 것이고. 예전에 이런 말을 제가 학교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그 쾌락을 주는 그런 어떤 요인에 중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겨워지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뭐 좋은 풍경이 있는 곳에 가서 이렇게 너무 좋다 이래도 며칠 지나면 시들해지고, 어떤 것들이라도 그런 즐거움이 오래 가지 못하는데 음식 중독은 그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다양한 맛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먹고 지겨우면 저거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음식 중독이 가장 끊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런 그 도파민 단식이다라는 말이 한때 나와서 유행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나를 치어업 시키고 나를 흥분시키는 모든 자극에서부터 나를 쉬게 하자. 왜냐? 우리가 이런 흥분을 자꾸 추구를 하다 보면 이 역치가 점점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도파민을 분비하는 그런 쾌락적인 행동을 중지를 하자. 그것을 도파민 단식 시기를 가지자라는 움직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도파민 단식 시기에는 식사를 삼가하고 스마트폰과 컴퓨터는 물론 어떤 종류의 화면도 보지 않는다. 굉장히 힘드시겠죠? 음악도 듣지 않는다. 집중과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운동을 하지 않는다. 업무를 하지 않는다. 성관계는 물론 다른 사람의 몸을 만지지 않는다. 다른 사람과 눈을 맞추지 않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뭘 하느냐?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실내에서 그냥 어슬렁거리는 산책을 하고 집중하지 않는 가벼운 독서 등으로 소일을 하면서 가능한 한 모든 감각을 최소화하는 시기를 가지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너무 이렇게 자극이나 쾌락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그런 시기에서 나를 다시 리셋하자라는 운동이 있고 아주 좋은 운동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를 한 번씩 가져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는 음식 중독과 관련된 것은 주로 도파민이 작용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가짜 식욕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여기에 그 작용하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은 주로 세로토닌입니다. 세로토닌이 증가가 되면 세로토닌은 우리가 행복감과 만족감을 주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 내가 이런 세로토닌이 감소가 되면 과식과 그 폭식으로 이어질 리스크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오전 영국에서 이렇게 설문을 했대요. 사람들한테 언제 몇 시에 가장 힘이 드세요? 라는 설문을 했더니 주로 사람들이 대답하는 내용이 오전 11시, 오후 3시 13분, 오후 31분에 내가 지치고 세로토닌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라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설문에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이럴 때 내가 세로토닌이 떨어져서 과식과 폭식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으니까 세로토닌이 많은 음식을 드시든지 아니면 미리 준비를 해서 다이어트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러면 내가 배고픔을 느낄 때 이것이 진짜 식욕인지 아니면 가짜 식욕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가짜 배고픔 증상은 어떠냐? 식사를 한 지 3시간이 안 됐는데도 갑자기 배가 고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가 점점 이렇게 소화가 돼서 음식이 그 장 안에 없어서 배가 고플 때는 서서히 배가 고프겠죠. 그죠? 근데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갑자기 기분이 나쁘면 갑자기 배가 고프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배고픔이 심해지고 떡볶이나 초콜릿 특히 맵거나 짠 음식이죠. 그죠? 그런 음식들이 갑자기 당기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음식을 먹었는데 포만감이 생기고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음식을 먹었는데 공허한 기분이 든다는 거예요. 기분이 더 나쁘다 하는 것이 주로 그 가짜 식욕에 대한 증상이고요. 진짜 배고픔은 내가 배가 아주 고팠는데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겠죠. 포만감이 느껴지면서 기분이 좋아진다라는 것이 차이입니다. 이런 그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 내 몸에서 잘 대사가 되는지를 검사하는 것이 소변 유기산 검사죠. 그래서 소변 유기산에서 바닐 만델레이트는 노르에피네프린이 잘 대사되는지를 검사하는 방법이고요. 호모발리네이트가 아까 그 음식 중독을 유발하는 그 도파민의 대사, 그다음에 5하이드록시 인돌 아세테이트가 이런 그 가짜 식욕을 유발하는 그 세로토닌이 잘 대사되는지를 검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주로 그 소변 유기산 검사에서는 이런 3가지 물질 외에도 밑에 보면 그거 좀 이따가 이야기할게요. 세로토닌의 대사는 그 트립토판이 대사가 되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5하이드록시 인돌 아세테이트가 대사가 되고요. 트립토판이 대사될 때 트립토판 우리가 계속 이런 기능의학 강의에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트립토판이 대사가 되어서 세로토닌으로 됐다가 또 멜라토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낮에 행복한 기분을 느끼고 밤에 잘 자려면 트립토판을 잘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아주 반복적으로 많이 들으실 텐데요. 이 트립토판이 대사되는 대사 경로는 5하이드록시 트립타민에서 그 세로토닌으로 대사되는 경로가 있고 그 반대쪽으로는 카이유레닌으로 대사되어서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2가지 패스웨이 중에서 트립토판이 어디로 주로 가느냐를 나누는 중요한 인자가 염증과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그 염증 반응이 많거나 내가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이 되면 트립토판이 내가 먹더라도 얘가 세로토닌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세로토닌의 농도가 떨어져서 우울하거나 아니면은 그 수면 장애가 걸리게 되고요. 이런 그 카이유레닌 패스웨이의
의해서 생성되는 물질이 많아짐으로써 이런 그 뇌에 데미지 또는 염증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면 점점 더 우울해지는 사람이 되겠죠. 그죠? 이런 그 대사가 내가 그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잘 대사되든지 아니면은 다른 카이루닌 패스웨이로 가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검사가 소변 유기산 검사입니다. 이런 키누레인이 많아지면 이런 대사 물질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대사에 문제가 있고 또한 그 장내 환경이 좋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이 떨어지면 식욕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런 내가 이제 비만이 되면 몸 안에서 이제 지방세포가 나오고 지방세포가 많아지고 지방으로 인해서 몸 안에 염증성 경향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이런 장내에서 이 투과성이 증가되고 근육에서도 염증이 있고 간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그 염증성 대사 물질들이 많아지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뇌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 비만으로 인한 여러 가지 대사 반응들은 뇌의 구조도 변형을 시키고 뇌에 염증을 유발하고 이런 그 우울과 관련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에 저하도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몸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염증성 물질들이 뇌는 여러 가지 이렇게 구역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각 구역에 똑같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구역마다 다른 정도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른 또 반응이 유발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인체는 참으로 신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능의학 공부를 하면 결국은 결론은 뭐냐? 사람마다 다르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다이어트 하시면서 식욕 억제제 드셔보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그 식욕 억제제의 역사가 1947년에 그 암페타민이라는 그 약이 이제 우리가 다이어트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제 출시된 첫 번째 약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되지는 않았죠. 지금 거의 한 6.25 사변 전후에 이제 이런 그 식욕 억제제가 이제 처음 승인을 받아서 출시가 되었고요. 이런 주로 이제 우리가 식욕 억제제 드셔보시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손이 떨리고 밤에 잠이 안 오고 이런 작용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약들이 작용하는 기전에는 노르에피네프린의 분비를 촉진하고 또는 약간의 도파민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밥맛이 떨어지게 만드는데 그러면 얘들은 이제 의존성과 그다음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오래 쓰면은 이제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이후에 다른 이제 이런 부작용이나 또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방의 흡수를 억제하는 약들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 이후에 나오는 이런 벨빅이나 큐시미아 그다음에 컨트라브 같은 약물이 결국은 작용하는 기전들이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가바와 같은 지금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을 조율해서 우리의 식욕을 조절하기 위한 약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기능의학 공부를 막 하면서 이제 다이어트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대사와 소화, 흡수의 문제를 개선해서 건강하게 살을 빼는 이제 솔루션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 결과 이제 제가 출판한 책이 누구나 살찌지 않는 체질이 될 수 있다라는 책이었는데요. 이 체질이라는 거는 제가 적당한 용어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체질이라고 얘기하는 건 바디 타입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살찌지 않는 바디 타입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고요. 그 책에 대한 내용을 제가 후반부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원론으로 돌아가서 이제 내가 살이 찐다. 살이 찌면 사실 많이 먹고 에너지 소비를 덜 시킨다라는 말로 다시 축약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 많이 먹는 식욕을 조절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 전반부에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많이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진짜 환자분들이 오셔서 원장님 저는 진짜 안 먹어요.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주변에서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난 진짜 안 먹어. 그 말이 믿기세요? 그죠? 믿기세요? 잘 안 믿겨요. 그죠? 잘 안 믿기죠? 그런데 진짜 안 먹는데도 살이 찌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진짜 슬픈 분이시죠. 그러면 왜 내가 먹지 않는데 살이 찌느냐에 대해서 오늘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에너지의 소비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아서 살이 찌는 사람은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비만은 불균형한 화학 반응에 의해 초래되는 세포의 에너지 부족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막 그 기능의학 공부하면서 장누수, 저위산증, TCA 사이클, 유기산 검사 막 공부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게 뭐냐? 내가 먹은 음식을 잘 분해해서 에너지로 만드는 화학 과정을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런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 화학 반응이 안 일어나면 ATP가 안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ATP가 잘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항상 피곤합니다. 뚱뚱한 사람들이 더 활기 있고 그렇지 않아요. 뚱뚱한 사람들은 대부분 에너지가 더 부족하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그 에너지 부족은 에너지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지방의 대사가 손상이 되고 몸에 과도한 지방이 축적될 뿐만 아니라 수분이 저류가 되고 또한 음식의 탐닉을 유도한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그 도파민이 관장하는 전두엽이 항진되어서 음식의 탐닉을 유도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대사가 잘 일어나지 할 때 음식의 탐닉이 유도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비만을 효율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안 먹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음식을 효율적으로 흡수하게 해주고 연소를 잘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음식이 잘 흡수되고 얘가 잘 연소가 되어서 에너지가 잘 생기게 하는 것이 살이 빠지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음식의 연소는 인슐린, 갑상선 호르몬, 또 성호르몬, 부신 호르몬이 얼마나 잘 활성화되어서 잘 돌아가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이 과정에 관여하는 시스템이 위와 장과 간이 되겠고요. 그런 어떤 식사를 하는지 아니면 위장에서 소화 흡수가 잘 일어나는지 또 간에서는 이런 해독 과정이 잘 일어나고 또 지방을 만들고 다시 배분하는 과정들이 잘 일어나는지 또 각 세포에서는 미토콘드리아가 잘 돌아가는지가 비만의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관여하는 호르몬이 인슐린, 부신 호르몬, 성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호르몬들의 활성이 잘 일어나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살이 찌면 사람들마다 약간의 특징적인 형태를 가지게 되거든요. 나는 이 4가지 타입 중에 어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그 부신이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주로 그 상체와 복부 비만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지방도 이런 그 장간 대사, 장과 간의 대사가 되지 않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복부 비만이 생기시는데 두 타입의 차이는 뭐냐 하면 부신 비만은 주로 피하에 지방이 많이 생기세요.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죠. 나는 배둘레햄이 있어요. 막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튜브를 두른 듯이 지방을 두른 배. 그 부신 기능 이상형이시고요. 왜 임신한 남자들이 이렇게 탈모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피곤하신 그런 분들이 갑상선 기능 이상형이 됩니다. 그냥 확연하게 언뜻 이렇게 눈으로 봐도 4가지 바디 타입이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아까 말씀드린 호르몬들이 사실은
네 가지 바디 타입을 나누고는 있지만 실제 제가 외래에서 환자분들을 보면 사람마다 약간의 이렇게 혼합돼서 나타나요. 근데 누구는 부신이 더 우세하고 누구는 뭐 갑상선이 덜 우세하다든지 아니면 누구는 주로 갑상선이 메인이고 장이 부다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이 가진 유전적인 특질, 그 다음에 그 생활의 패턴, 그 다음에 중간에 여러 가지 영양소나 모든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다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다. 다시 결론은 사람마다 다르다. 나에게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의 각각의 문제들의 비율이나 아니면은 내가 치료할 때 뭘 먼저 실타래를 풀어야 하는지를 찾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나의 문제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 이제 부신 기능 이상형 볼게요. 좀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외래에서 이런 사진 보여드리면 환자분들이 저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부신 기능 이상형은 주로 이렇게 자, 이렇게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해요. 자, 위기 상황이 왔어요. 위기 상황이 왔는데, 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중요한 부위에 지방을 둘러요. 그래야 주인을 보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장기가 있는 얼굴에 지방을 모으고, 그 다음에 흉곽은 우리가 뼈가 있잖아요. 그러면 복부에 중요한 장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피하 지방을 모으는 체형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복부에 피하 지방이 생기고 얼굴이 커집니다. 그리고 부신의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저혈당이 잘 빠지세요. 코티졸이 나중에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주로 이제 근육을 녹여서 혈당을 높이는 일들이 자주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리는 가늘어지고 주로 피하 지방이 모이기 때문에 무게 중심이 앞으로 작게 쏠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몸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기에다가 뒷등에다가 우리가 버팔로 험프, 뭐 거북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다 지방을 모아요. 그러면 정면에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얼굴이 커지죠. 목이 짧아지고 피하 지방 이렇게 생기는 그런 체형으로 바뀌세요. 그래서 슬프게 얼굴이 더 커 보이고 살이 더 쪄 보이는 거죠. 내가 점점 그렇게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바디 타입을 우리가 부신의 기능이 떨어진 부신 기능 이상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미용병원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피부 미용병원을 하면 여기에 지방이 모인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녹이는 주사도 놓고 체위 충격파도 하고 고주파를 해서 싹 녹여드리면 다시 또 모여요. 왜 그러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호르몬의 근본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몸에서 자꾸 여기 지방을 모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이유를 없애줘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가 부신, 피로, 코티졸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신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있고, 뭐 매일 상사가 나를 괴롭혀. 아니면 우리 집은 매일 엄마 아빠가 싸우고 난 너무 피곤해.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몇 년째 오래되는 것도 부신을 깔아먹는 요인이 되고, 아니면 나는 몸에서 계속 염증이 생겨. 나는 알러지가 계속 있고 항상 장누수가 있고 몸에서 염증이 생기는 사람도 코티졸을 깔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코티졸은 외부에서 어떤 이제 위기가 오면 코티졸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고요. 근육을 만드는 호르몬은 처음부터 이렇게 떨어집니다. 요게 차이예요. 왜 그러냐? 우리 몸에서 외부에서 위기 상황이 되면 코티졸이 더 중요한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자원은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덜 중요한 DHEA를 줄이고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코티졸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요 시기에 따라서 우리의 체형이 변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DHEA 근육을 만드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 초기에는 얼굴이 커지고 그 다음에 피하 지방이 늘어난다라는 말씀 드렸죠. 그리고 거북등이 생기고요.
점점 더 이제 부신에 의한 몸에 이런 방어작용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뱃살이 튼다든지 아니면 시간이 지날수록 근육이 약해진다라는 일이 생기고요. 또한 그 혈압과 혈당에 변화가 생기기도 하고 또 이런 그 항염증 작용을 하는 호르몬이 줄기 때문에 몸에 여기저기 염증이 자주 생겨요. 그리고 이렇게 이상하게 멍이 잘 드는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하고 생리가 불규칙해지죠.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이 되면.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개선이 안 되면 뼈도 점점 물러지고 그 다음에 수면 밤이 되면 입은 말똥말똥 하시잖아요. 그죠? 밤에 잠 못 자고 기억력에 장애가 와요. 내가 뭘 하려고 냉장고 앞에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시는 거죠. 아, 이런 것들이 내가 장기간 스트레스에 오래 노출되어서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초기에 우리가 당기는 음식들이 달라요. 처음에는 내가 코티졸이 막 올라가거든요. 아까 그 그림에서 보시면 코티졸이 막 올라가면 단 음식이 당기고요. 그 다음에 단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 인슐린이 올라가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이런 성욕이 떨어지죠. 그리고 머리가 아프고 이제 막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잠이 오지 않고 체형은 주로 이제 복부가 올라가는 이런 센트럴 오베시티가 생기고 이제 예민해지죠. 그런 상황이 생기다가 이 스트레스가 해결이 안 돼. 1년, 2년, 3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부신이 코티졸이 쭉 떨어져요. 그러면 초기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검사를 해보면 코티졸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나중에 이렇게 번아웃 되는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우리 코티졸이 하는 일이 혈압과 혈당을 올리는데 코티졸이 없으니까 살려고 이제 짠 게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아, 내가 단 게 당기던 사람이 짠 게 당긴다. 그러면 아, 나 부신이 더 많이 떨어졌겠구나. 이게 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체중이 막 증가하다가 나중에 체중이 빠지죠. 그리고 앉았다 일어나면 핑 어지러워요. 주로 코티졸 이런 부신 호르몬들이 하는 일이 혈압을 조절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원활히 되지 않으면 어지럽죠. 그리고 여기저기 아파요. 여기저기 막 붓고 만성적으로 피곤하고 그 다음에 기미가 잘 생겨요. 여자분들 경우에. 그래서 주로 40대, 50대 여자분들이 우리가 멜라닌 색소가 막 활성화되는 데는 30대 후반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흰머리가 나잖아요. 40대가 되면. 흰머리가 난다는 거는 이제 멜라닌 세포도 이제 활성화가 덜 된다는 거예요. 젊을 때보다. 근데 내가 흰머리가 나는데 막 기미가 막 진해지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부신을 다시 한번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굉장히 힘들구나. 라는 것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드는 아까 막 예민하던 무드에서 이제 우울해지고 체념하고 이제 그런 무드로 가시는 거죠. 그렇게 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피부 톤이 피부가 이렇게 얇으면서 붉으면서 기미를 띤 이런 이제 피부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외래에 올 때는 복부 비만이 주로 있고요. 그 다음에 거북등이 있고, 그 다음에 반복되는 요요, 아니면은 어지럽다. 그리고 이런 어지럽고 힘들고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꾸 폭식을 하고 후회하는 일이 이제 잦아지는 거죠. 그리고 만성피로, 불면증, 아니면 이런 막 오래된 이제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 흡입까지 하시고 이제 외래에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부신 피로로 인한 이제 비만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여기 보면, 이 선행 요인을 없애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내가 뭐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스트레스가 있다든지 뭐 결혼 관계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은 아니면 내가 아주 뭐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사실 이게 제일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런 다른 알러지나 염증 아니면 약물들이 있다면 이런 것도 해결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담배, 흡연이나 뭐 수면 부족 아니면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는 것도 오히려 다이어트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 오시면 처음에 이런 부신 기능 이상형인 환자분들한테는 운동을 하지 마시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제 누구나 내가 살을 빼고 싶어서 살을 빼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죄책감이 있어요. 나 운동해야 하는데 운동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안 해서 못해서 이런 살이 찐다라는 이런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시거든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쉬시는 것이 오히려 살을 더 쉽게 빼는 방법이다. 제가 말씀드려요. 근데 뭐 운동하는 게 너무 즐겁다면 하시는 건 괜찮다. 그렇지만 내가 살을 빼야 되는 의무감으로 운동을 하시는 것은 지금 부신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한테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이 카페인이나 뭐 커피 너무나 많은 당을 섭취하는 것을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스트레스 자체가 부종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런 에너지를 잘 대사해서 소화해서 쓰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부신 기능 이상형은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을 피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회사에서 나를 스트레스 주는 사람이 상사라면 상사를 피해 다니고 남편이라면 남편을 피하고 절대 내가 맞서서 싸우지 마라. 나는 약한 사람이다라는 걸 인정하고 부신이 회복될 때를 기다려서 다음 기회를 노려라.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런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잠을 잘 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부신 호르몬이 하루에 일주기를 조정하는 중요한 호르몬인데 이 부신 호르몬이 떨어지신 분들은 이 일주기가 깨지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침에 그날 일찍 잠에 드는 것의 시작은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낮잠 주무시지 말고 기가해서도 이렇게 졸린다고 졸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런 가벼운 탕목욕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또 우리가 수면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게 주말에 많이 자는 거, 늦잠 자는 거를 하시면 그것 때문에 이제 리듬이 깨어져서 주중에 다시 이제 수면 리듬이 깨지니까 휴일에 오후 늦게까지 자지 않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이고요. 밤에 직접 조명하지 말고 간접 조명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보충제를 드실 때 아까 그 코티졸이 막 올라갔던 시기가 있고요. 아니면 코티졸이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코티졸이 과할 때는 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죠. 그럼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영양제가 마그네슘이나 크롬, 아연, 망간 같은 것을 챙겨 드시는 게 좋고요. 이런 시기에 살을 빼는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는 마그네슘이나 비타민 B5, 비타민 B6가 좋고요. 항산화제, 그 다음에 아미노산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코큐텐이나 알파치옥트산, 그 다음에 카르니틴을 챙겨 드시는 것이 살을 빼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신이 너무 피로가 진행이 돼서 아까 막 어지럽고 막 기미가 올라오고 짠 게 당기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부신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영양제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부신의 영양이 도움이 되는 비타민 C, 그다음에 어댑토젠, 그다음에 부신 추출물 같은 것을 드시는 게 좋고요. 비타민 B군을 많이 드시는 것이 에너지를 내는 데 도움이 되니까 도움이 되고요. 아까 상승기와 마찬가지로 항산화제나 다른 아미노산을 챙겨 드시는 것이 부신 기능이 저하되어서 그로 인한 비만이 있을 때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웃집 닥터 기능의학 TV에 가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많이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생활 습관이나 아니면 DHEA를 올려서 근육을 올리는 방법, 그 다음에 수면이나 음식, 운동, 생활 태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장간대사 이상형입니다. 이런 분도 많으시죠, 주변에. 마치 우리가 농담 삼아 많이 하잖아요. 임신 몇 개월이니? 라고 이야기하는 주로 임신형 체형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의 이제 문제는 이제 주로
저위산증을 가지신 분도 많고요. 아니면은 그 췌장의 효소가 부족하다든지 담즙산이 부족해서 소화 흡수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장내 환경이 좋아지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장내에 균이 자라는 디스바이오시스가 생길 수가 있고요. 이런 장내 투과성이 증가해서 리키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장내에서 생긴 여러 가지 염증들이 간으로 가서 그런 물질들이 간에 계속 해독에 대한 로딩을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술을 먹거나 약을 먹으면 간에서 해독을 하는데 나는 밥을 먹어도 간에서 해독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니 간이 피곤한 거예요. 간이 피곤하면 만성 피로로 빠지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탄수화물 많이 드시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인슐린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염증과 만성 피로를 계속 달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드름, 내가 어릴 때 여드름도 종류가 많아요. 우리가 좁쌀 여드름도 있고 아니면 곰거나 딱딱한 여드름도 있죠. 그죠? 주로 이런 데에서는 주로 염증성 여드름이 많이 생깁니다. 염증성 여드름이 생기거나 아니면 알러지가 계속 일어난다든지 얼굴이 붉어요. 젊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그죠? 술을 안 마시는데도 붉은 분이 있습니다. 왜? 이런 몸 안에 염증성 반응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는 뭐 곰팡이균 감염, 뭐 무좀이 끊이지 않는 분들 있죠. 약 먹을 때 좋아졌는데 나중에 약 끊으면 다시 반복하고, 이런 분들, 만성 피로, 그다음 관절염, 안구가 충혈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주로 장과 간의 대사에 문제가 있는 비만형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비만이더라도 아까 부신 기능 이상형일 때는 부신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솔루션을 하는 것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만일에 내가 장과 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런 염증성 경향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런 장간 대사 이상형이 주로 내장 비만이 많기 때문에 인슐린의 분비를 줄일 수 있는 간헐적 단식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솔루션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성 호르몬 기능 이상입니다. 여성 호르몬은 주로 우리가 에스트로겐은 그 분만과 그 번식을 위한 호르몬이죠. 그래서 이런 에스트로겐이 우세해지면 에스트로겐은 주로 복부나 허벅지에 지방을 모으는 일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 기능 이상형은 주로 복부나 허벅지에 주로 지방이 모이는 체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호르몬의 균형이 조정되지 않으면 우리가 뭐 깬다든지 굶는다든지 하더라도, 그 여자분들 그런 분들 있으시잖아요. 나 굶는데 얼굴살만 빠진다는 분들, 그죠? 그런 분들은 이런 호르몬의 불균형을 찾아서 개선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여성 호르몬 기능의 밸런스가 깨어지면 주로 그 자궁 내막증이 생기기도 하고 생리불순이나 뭐 생리통, 그다음에 셀룰라이트도 잘 많이 생겨요. 젊은 나이인데 셀룰라이트가 잘 생긴다든지 아니면 그 임신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생리 전 증후군이 심하고, 그다음에 그 난소 같은데 물혹이나 아니면은 그 유방에도 혹이 잘 생기기도 하고, 또 여성 호르몬과 그 갑상선 호르몬은 서로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갑상선에 노들이나 뭐 혹 같은 게 잘 있으신 분들은 여성 호르몬의 균형이 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이제 환경 호르몬 이야기 많이 하죠. 그죠?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서 노출되는 환경 호르몬의 구조가 마치 그 여성 호르몬하고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 호르몬처럼 우리 몸에 들어와서 작용을 한다. 그래서 남성들도 요즘 여성화가 많이 되고, 여성들도 왜 우리가 딸 있는 집에는 그 음식 용기 플라스틱에 쓰지 말고 유리 용기 많이 써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 환경 호르몬의 노출을 될 수 있는 대로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가 갱년기가 되면, 갱년기는 우리가 우리나라 폐경 나이가 50에서 51세 정도가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폐경이거든요. 근데 폐경이 되기 전 5년, 후 5년 우리가 갱년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갱년기 때 여성 호르몬이 딱 떨어지진 않아요.
그 여성 호르몬이 줄 때 주로 그 에스트로겐이 주는 속도보다 그 프로게스테론이 먼저 줍니다. 그래서 이런 갱년기 시기에도 상대적으로 그 에스트로겐이 좀 더 우세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에스트로겐 우세증에 그 갱년기 전후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이 있을 때 내원 임상 양상을 보면 주로 복부나 둔부, 허벅지 부분에 그 지방이 축적이 되고요. 주로 탈모가 많이 있습니다. 탈모가 있고 불임이나 불규칙한 월경주기, 월경 전 증후군 아니면 갑상선염이나 수족냉증, 성욕 감퇴, 피로, 두통, 저혈당, 기억력이 잘 감퇴된다든지 기분이 급격한 기분의 변화를 호소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유방의 압통 등을 증상하기도 합니다. 주로 이런 분들이 그 미용병원에 많이 오세요. 주로 이런 여드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피부과 진료를 받기도 하고요. 또한 그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이 있으면 이렇게 잔털이 많이 납니다. 상대적으로 남성화되기 때문에 제모하기 위해서 많이 오시죠. 그리고 이렇게 하지에 셀룰라이트나 이런 것들 관리하기 위해서 많이 오시고, 또한 이런 분들이 인중에는 털이 있지만 오히려 머리는 이렇게 빠지는 탈모 현상을 앓으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런 눈에 보이는 미용적인 시술만 받을 것이 아니라 그 밑에 깔려있는 호르몬의 불균형을 반드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예전에 그 다낭성 난소증후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느 한 시점의 문제가 아니고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그 베이스에는 대사의 문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사춘기 때는 이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들이 비만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또 결혼을 하면 임신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임신이 잘 안 돼서 불임 클리닉을 다니다가 또 이 환자들이 40대가 되면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와 같은 대사증후군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아지고 이 사람이 또 50대가 되면 암의 리스크가 굉장히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불행의 씨앗을 쭉 깔고 가기 때문에 이런 그 탈모나 뭐 여드름, 그다음 불규칙한 생리 이거를 어릴 때 나타났을 때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원인을 찾아서 잘 컨트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살 빼는 데만 관심을 가지시 마시고 이런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네 번째 마지막 이제 바디 타입 중에 갑상선 호르몬 기능 이상형입니다. 이런 몸매도 많으시죠. 뭔가 부은 듯하고 탱탱하고 본인이 부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딱딱한 그런 느낌의 체형들이 많으신데요. 그 갑상선 호르몬이 떨어지면, 갑상선의 기능이 떨어지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이런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활성화되면 이 갑상선 자극 호르몬으로 인해서 세포가 자극을 받아서 이렇게 찐득찐득한 뮤신이라는 물질의 분비가 늘어나서 피부 밑에 뮤신이 이렇게 자꾸 축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필러 이렇게 많이 시술하시잖아요. 그죠? 필러처럼 이렇게 찐득찐득한 물질이 피부 밑에 이렇게 축적이 되기 때문에 표정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지어지지가 않고 표정이 약간 어색한 이제 그런 느낌의 얼굴, 이런 이미지를 가지게 되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에 이제가 진행이 되면 주로 이렇게 탈모가 일어납니다. 탈모가 눈썹의 이제 가쪽부터 이제 눈썹이 연해지죠. 그래서 지나던 눈썹이 옅어지면서 가쪽에서부터 이렇게 탈모가 일어나고 주변이 이렇게 부으면서 얼굴이 뭔가 푸석푸석한 느낌? 뭘 가지게 됩니다. 이런 얼굴이 자꾸 변화가 되게 되고요. 이 사진이 이 남성분이 갑상선 저하증을 가지신 환자분인데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얼굴이 변화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뭔가 좀 바뀌는 걸 느껴지시죠? 얼굴이 뭔가 찐득찐득한 뮤신이라는 물질이거든요. 이런 그 뮤신이라는 물질이 피부 밑에 자꾸 축적이 되어서
표정이 자연스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부종은 붓기는 수분이기 때문에 부었다가 빠지죠. 그런데 이런 그 뮤신이라는 물질이 축적되는 것은 그 비가역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녹이거나 깨지 않으면 우리 몸에서 빠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는 상대적으로 우리 미용적인 측면에서는 좀 무섭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의 기능이 이상이 있을 때 내원하시는 임상 양상은 주로 첫 번째 손발이 차죠. 손발이 차고 이런 분들은 진짜 안 먹어도 살이 찝니다. 그리고 우울과 불안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갑상선 호르몬의 기능이 떨어지는 자체가 콜레스테롤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갑상선 호르몬만 더 활성화시켜줘도 콜레스테롤이 잘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생리불순이나 불임, 탈모, 피부 건조, 근육통 및 관절통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 중독, 탄수화물 안 먹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네 가지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부신 기능 이상형, 장간 대사 이상형, 여성 호르몬 기능 이상형, 갑상선 호르몬 기능 이상형 중에 가장 탄수화물 중독에 잘 걸리는 타입이 갑상선 호르몬 기능 이상형입니다. 그 부신 기능 이상형은 주로 오전에 피곤하지만 오후가 되면 좀 낫거든요, 컨디션이. 그래서 왜 막 이렇게 출근해가지고 막 이렇게 일도 안 하고 막 이런 아침에 지각하다가 막 회식 가면은 막 이렇게 막 피어오르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주로 부신 기능 이상형이시고 이런 그 갑상선 호르몬 이상형은 하루 종일 피곤해요. 그래서 이 피곤한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더 많이 섭취할 이제 시간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아주 피곤하신 분이다라는 것이고요. 이 그림도 이제 우리가 많이 나오는 그림인데 갑상선에서 T4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T3로 바뀌어서 요도가 하나 떨어지는 거죠. T3로 바뀌어서 세포 안에 들어가야 얘가 갑상선 호르몬으로 작용이 되는데 이 T4가 안정적으로 T3로 바뀌어서 세포 안에 들어가서 갑상선 호르몬으로 작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스트레스도 없어야 되죠. 염증도 없어야 되죠. 이런 방사선 조소가 없어야 되죠. 적정한 양의 요도도 있어야 되죠. 아니면은 이런 살충제나 수온이나 낙과 같은 이런 독소에 노출도 안 돼야 되고 다른 자가 면역 질환도 없어야 얘가 T4가 안정적으로 T3로 바뀌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런 또 셀레늄이나 아연이 충분해야 또 T3가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에서 나오는 그 T4라는 호르몬이 우리가 검사를 했어요. 그 병원에 가서 내가 아무래도 지금 이거 들으시면 나도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병원에 가보면 갑상선 호르몬 검사를 하면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내 몸에 내재가 돼 있어서 실제로 갑상선 호르몬이 나오지만 내 몸에서는 제대로 작용을 하지 못하는 기능적 갑상선 호르몬 저하증이 많다는 거죠. 그죠? 그런 분들은 걔들을 더 활성화시켜주면 살도 잘 빠지고 콜레스테롤도 떨어지고 탈모도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집에서 오늘부터 당장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갑상선 호르몬의 기능을 올리는 8단계. 첫 번째, 밀가루 음식과 우유를 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검사해보면 이런 과민성이 나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를 하지 않는다면 밀가루 음식과 우유를 끊는 게 좋고 환경 호르몬의 노출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용기는 유리나 스테인리스, BPA가 없는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간의 해독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보충제를 먹는다면 밀크시슬이나 강황, 클로렐라, 활성형 비타민 B를 드시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셀레늄이 우리가 갑상선의 중요한 미네랄이죠. 그래서 셀레늄의 섭취를 늘리는 것이 좋고 셀레늄을 많이 포함한 브라질 너트나 양파, 브로콜리, 해바라기 씨 같은 것도 즐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말감이 있다면 제거해 주는 것이 좋고요. 탄수화물에
아까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탄수화물 중독에 걸리기 쉽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고, 또 부신의 건강을 잘 지키는 것이 갑상선의 기능을 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신, 여성 호르몬, 그 다음에 갑상선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뚝 떨어져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그 기관의 건강을 잘 지키는 것이 갑상선의 그 기능을 올리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제가 장간대사 이상형은 붉은 얼굴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염증성 반응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레이저를 시술을 받더라도 이렇게 붉은 얼굴들이 그냥 대사만 좋아져도 이렇게 하얀 얼굴로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부신 기능 이상형의 바디 타입입니다. 그게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그런 이야기해요. 세상에 인생의 무게를 다 등에 이렇게 짊어지고 있다고. 그죠? 진짜 무거워 보이시잖아요? 근데 부신의 기능이 정상화되면 이렇게 무거운 짐이 떨어집니다. 그냥 단지 호르몬의 변화만으로도 이렇게 체형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옆에서 보면 여기 이렇게 버팔롬프가 있고 이제 피하 지방이 있으신 거죠. 없어지시고,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여성 호르몬 불균형이시죠. 주로 하체의 불균형인데 이렇게 이상 오늘은 우리가 그 다이어트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식욕을 조절하고 호르몬의 불균형을 개선해서 건강하게 체형도 바로잡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건강 관리에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